음산한 비가 쏟아지는 상이슬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미군 특수부대 K9 유니스의 캡틴 존 밀러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칠흑 같은 털에 강인한 근육을 자랑하는 저먼 셰퍼드 렉스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앉아 있었다. 밀러의 시선은 맞은편의 초라한 노인과 그 옆에 무심하게 엎드려 있는 하얀 개에게 꽂혀 있었다. 노인의 이름은 박민준, 평생을 이 산과 함께 살아온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는 개는 진돗개, 베코 바이쿠였다. 이 개가 당신이 말한 그 전설의 사냥개입니까? 박 선생님? 밀러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의 가시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그는 렉스의 목줄을 가볍게 당기며 말을 이었다. 제 눈에는 그저 평범한 시골 똥개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우리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수천 시간에 걸친 훈련으로 최고의 군견을 만듭니다. 혈통, 근력, 복종심,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죠. 당신의 개는 글쎄요. 뭘로 훈련시켰습니까? 뒷산에서 토끼나 잡는 법으로 박민준 노인은 아무 대답 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고 서 있었다. 그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처럼 미동도 없었다. 백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대한 셰퍼드의 위압적인 기세에도 불구하고 녀석은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게 엎드려 꼬리만 느릿하게 흔들고 있었다. 그 태연함이 오히려 밀러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첨단 장비와 과학적 훈련법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혈통과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모두 미신이거나 구시대의 망상일 뿐이었다. 특히나 저 진돗개라는 종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너무 많았다. 주인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 때로는 고집으로 비치는 독립성, 군견에게는 불필요한,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특성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기지사령관이 이 지역의 전설적인 사냥꾼과 교류해 보라는 지시 때문이었지만 밀러에게는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이 숨 막히는 대치와 편견의 시작이 훗날 얼마나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진돗개가 독일견만 못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이 장면을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곧이어 펼쳐질 이야기에서는 첨단 장비와 엘리트 군견의 오만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작은 희망의 빛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낡은 지혜와 교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차가운 이성과 과학을 압도하는 반전의 순간, 그리고 마침내 한 생명의 가치가 모든 편견을 깨부수는 감동의 대서사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밀러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부에게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다. 잠시 후 숲 깊은 곳에서 총성이 한 발 울렸다. 훈련의 일환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견은 동요하지 않아야 했다. 렉스는 귀만 쫑긋 세웠을 뿐 자세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밀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훈련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개는 아마 꼬리를 말고 도망쳤을 텐데요. 하지만 백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 총성이 울린 순간 녀석은 잠시 고개를 들었을 뿐 이내 다시 턱을 앞발에 괴고는 하품까지 하는 것이었다. 마치 모기 소리라도 들은 듯한 태도였다. 밀러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의 조롱이 전혀 통하지 않자 그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 그는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작은 공을 하나 꺼내 들었다. 복종심 테스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가 공을 멀리 던지자 렉스는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맹렬한 속도로 공을 물고 돌아온 렉스는 정확히 밀러의 발치에 공을 내려놓고 다시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다.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야,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밀러가 민준에게 똑같은 공을 건넸다. 민준은 공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더니 백호를 향해 던졌다. 하지만 백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공이 떨어진 곳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밀러의 입가에서 참지 못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것 보십시오. 자기 주인의 명령조차 듣지 않는군요. 이런 개를 데리고 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마저 묻어났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백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백호야, 괜찮다. 놀이 시간이 아니지 않느냐. 그는 개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그리고 밀러를 향해 돌아섰다. 내게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대위님, 녀석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제 가족입니다. 기계처럼 명령에 따르는 것만이 충성심의 전부는 아니지요. 노인의 조용한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백호는 지금 우리가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대위님의 계획에서 풍겨 나오는 강한 경쟁심과 적에 그리고 이 비와 총성까지 모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밀러는 어이가 없었다. 개의 판단력이라니. 그에게 개는 오직 훈련된 대로 반응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궤변이군요.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군요. 차갑게 등을 돌리는 밀러와 렉스의 뒷모습을 민준과 백호는 그저 묵묵히 비를 맞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밀러는 몰랐다. 그가 무시하고 돌아선 그 시골 똥개의 눈빛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깊은 지혜의 빛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가 조만간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하늘에서는 거친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비는 마치 곧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다. 노인과 진돗개는 어떻게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게 될까? 밀러가 떠난 후에도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백호가 젖은 몸을 털며 노인의 손에 코를 비볐다. 그제야 민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가자! 백호야, 집으로. 그들의 훈련 방식은 밀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에게는 정해진 훈련 시간이나 명령, 복종, 보상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없었다. 그들의 훈련장은 집 앞의 작은 텃밭이었고 깊은 산속 계곡이었으며 변화무쌍한 자연 그 자체였다. 민주는 백회에게 명령을 내리는 법이 거의 없었다. 대신 그는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잘 잤느냐? 고 물었고, 밥을 줄 때는 오늘은 멧돼지 고기다. 실컷 먹으렴. 하고 속삭였다. 산에 오를 때는 저기 저 능선 너머에 약초가 있을 것 같구나. 라며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교감이었다. 민주는 백호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할 뿐인 하나의 인격체라고 굳게 믿었다. 백호의 지능은 그런 교감 속에서 놀랍도록 발전했다. 녀석은 민준의 목소리 톤, 작은 손짓, 심지어는 눈빛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그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정확히 읽어냈다. 한 번은 깊은 산속에서 민준이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미끄러진 적이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다리가 부러져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다. 통신 장비도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백호의 귀에 속삭였다. 백호야, 마을로 가거라.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백호는 주인의 피냄새와 고통스러운 신음에 잠시 낑낑거렸지만 이내 결심한 듯 뒤돌아 절벽 위로 사라졌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을까? 민준의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 백호의 우렁찬 짖음이 들려왔다. 녀석은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마을까지 달려가 평소 안면이 있던 이장의 집 마당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위급 상황을 알렸던 것이다. 진돗개의 귀소 본능은 유명하지만 백호는 단순한 귀소를 넘어 구조 요청이라는 복잡한 임무를 스스로 이해하고 수행한 것이었다. 이 일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남아 있었다. 민준의 훈련법 중 가장 특이한 것은 기다림의 훈련이었다. 그는 백호와 함께 산에 들어가면 몇 시간이고 바위 위에 가만히 앉아 있곤 했다. 그는 백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바람 소리를 듣고 나무잎의 움직임을 보고 흙 냄새를 맡았다. 처음에는 안절부절 못하던 어린 백호도 점차 주인을 닮아갔다. 녀석은 주변의 모든 소리와 냄새, 공기의 흐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된 명령이 아니라 자연의 언어를 읽는 훈련이었다. 멧돼지가 어디서 물을 마시는지, 고라니가 어느 길로 다니는지,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는 감각. 그것은 군견 훈련소의 인공적인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있는 지혜였다. 밀러가 자랑하는 과학적 데이터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교감과 지혜의 가치를 측정하지 못했다. 그는 렉스가 100m를 몇 초에 주파하고 얼마나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는지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민주는 백호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과 눈을 맞추고 자신의 슬픔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어느 맑은 오후, 민주는 백호와 함께 산 중턱의 약수터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기지 사령관의 어린 딸, 사라가 가끔 경호원과 함께 산책을 나오는 곳이었다. 사라는 선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지만 유난히 동물을 좋아했고 백호를 따랐다. 그날도 사라는 백호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조심스럽게 등을 쓰다듬었다. 백호는 맹수 앞에서는 사나운 투견처럼 변했지만 어린아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꼬리를 흔들며 그 손길을 받았다. 민주는 그런 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사라에게 작은 들꽃을 꺾어 선물했고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인간과 동물, 노인과 아이, 동양과 서양의 경계는 의미가 없었다. 오직 순수한 생명 간의 교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평화로운 순간, 갑자기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것이 느껴졌다. 아주 희미한 진동이었지만 민준과 백호는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백호는 땅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더니 이내 불안한 듯 낮은 신음을 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 산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바람도 잠잠했다.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오랜 경험과 백호의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다. 무언가 아주 거대하고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는 사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경호원에게 말했다. 이만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군요. 경호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노인의 진지한 눈빛에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하산했다. 민주는 약수터에 남아 계속해서 산의 기운을 살폈다. 그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과연 이 불길한 예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이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그 불길한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머무르며 며칠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민준이 살고 있는 산골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계곡물은 흙탕물로 변해 포효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산은 분노를 터뜨렸다. 미군 기지 뒤편의 거대한 산비탈이 엄청난 양의 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다. 수만 톤의 흙과 바위,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산 아래를 덮쳤다. 하필이면 그곳에는 최근에 지어진 지역문화교류센터가 있었다. 그날 센터에서는 미군 자녀들과 한국 아이들이 함께하는 작은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지 사령관의 딸, 사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흙더미에 휩쓸렸다. 건물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죽음의 침묵에 잠겼다. 재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거대한 산사태는 도로를 끊고 통신을 마비시켰다. 마을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TV와 라디오에서는 긴급 재난방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수십 명의 아이들과 교사, 미군 관계자들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비극적인 소식이었다. 기지 사령관은 현장에서 직접 구조 작업을 지휘했지만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사랑하는 딸이 저 차가운 흙더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미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소리쳤다. 캡틴 밀러와 그의 K9 유닛이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최첨단 인명 탐지 장비와 최고의 구조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밀러는 비장한 표정으로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생존자 수색이 최우선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렉스를 포함한 셰퍼드들은 훈련받은 대로 흙더미 위를 뛰어다니며 생존자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의 훈련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다. 진창으로 변한 흙은 발을 딛기조차 힘들었고 날카로운 건물의 잔해들은 개들의 발에 상처를 입혔다. 무엇보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그들의 첨단 장비는 무력했다. 집안이 불안정해 음파 탐지기는 계속해서 오류를 일으켰고 열화상 카메라는 비와 진흙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산사태 현장에서는 사운드 섀도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거대한 흙더미나 바위 뒤편은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요해지는 기이한 현상이다. 이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생존자의 희미한 목소리나 신호를 놓치기 일쑤였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했고 생존자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사령관의 아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너진 센터 쪽을 바라보며 딸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다. 그 처절한 모습에 구조대원들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밀러는 초조했다. 자신의 부대가 자신의 개들이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거대한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렉스는 주인의 초조함을 느꼈는지 불안하게 낑낑거리며 흙더미 위를 방황했다. 한편 산사태의 소식을 들은 민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처참한 광경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집은 산사태가 비껴간 곳에 있어 무사했지만 그의 마음은 현장에 있는 것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며칠 전 만났던 사라의 해맑은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에게 들꽃을 받고 수줍게 웃던 아이, 백호의 등을 쓰다듬던 작은 손, 그 아이가 저 흙더미 아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백호 역시 무언가를 감지한 듯 현관문 앞에 앉아 무너진 산 쪽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녀석의 눈에는 깊은 불안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평생을 이 산과 함께 살아왔다. 산의 기쁨도 분노도 온몸으로 겪어왔다. 저곳은 그의 영역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저 산을 잘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과연 한 명의 노인과 개 한 마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은 그들을 무모하다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의 깊은 교감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결의로 가득 찼다. 그는 벽에 걸어둔 낡은 사냥용 배낭을 내렸다. 이제 그들이 나설 차례였다. 민준은 창고에서 낡았지만 손때 묻은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두꺼운 로프, 썬덕기, 비상식량과 물, 그리고 작은 구급상자.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2차 붕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민간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것은 먼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에게는 저 무너진 산이 보내는 비명이 들리는 듯했다. 백호는 주인의 결심을 알아차렸다는 듯 그의 발치에 바싹 붙어 꼬리를 내린 채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저도 함께 갑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민주는 백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현관문을 나섰다. 그들이 향하는 길은 공식적인 구조 경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민준과 같은 오래된 사냥꾼들만이 아는 호랑기길이라 불리는 샛길이었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빽빽한 숲으로 보일 뿐이지만 자세히 보면 짐승들이 다니며 만들어 놓은 희미한 흔적이 있었다. 이 길은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현장으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민주는 지팡이로 앞을 헤치며 성큼성큼 나아갔다. 백호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는 왕처럼 익숙하게 그의 앞을 내달리며 길을 안내하고 위험 요소를 살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늦추지는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흙더미 속에서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을지 모를 작은 생명들을 구해야 한다. 그들이 호랑이 길을 거의 빠져나와 현장이 보이는 능선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나타났다. 마을을 지키는 젊은 경찰관이었다. 그는 폭우 속에서 민간인 통제선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어르신,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위험합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그는 온몸으로 민준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설득했다. 지금 저 아는 전문가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2차 붕괴 위험도 아주 높고요. 어르신이 들어가시면 저희 일만 더 힘들어집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인 한 명과 개 한 마리가 이 거대한 재난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경찰관 너머 아수라장으로 변한 현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경찰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김순경, 나를 막지 말게. 내 평생을 저 산과 함께 살았네. 저 산이 지금 우는 소리가 나한테는 들려. 저 흙더미 아래에 아직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내 온몸이 소리치고 있단 말일세.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과 절박함은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젊은 경찰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노인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어떤 힘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히 고집 센 노인의 객기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직관의 힘이었다. 그때였다. 백호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경찰관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우리는 가야만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맹수의 본능과 주인을 지키려는 충성심이 뒤섞인 그 기백에
젊은 경찰관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직무와 눈앞에 노인이 가진 불가해한 힘 사이에서 갈등했다. 만약 이들을 보내주었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했다. 하지만 이들을 막아섰다가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의 이마에 굵은 땀 방울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옆으로 비켜서며 민준에게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어르신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이고는 다시 현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불가능한 도전을 위해 부름받지 않은 구조의 길에 나선 노인과 진돗개, 그들의 등장은 과연 절망에 빠진 현장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뿐일까? 민준과 백호가 마침내 구조본부가 차려진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등장은 혼란 속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흙투성이의 허름한 노인과 비에 흠뻑 젖은 하얀 개, 그 모습은 첨단 장비와 잘 훈련된 군인들로 가득한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주변의 군인들과 구조대원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웬 노인이 여기까지 왔지? 하는 의문과 위험하게 왜 이러시나 하는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들을 제지하지는 못했다. 민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 때문이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캡틴 밀러였다. 그는 무너진 건물 잔해 쪽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다. 며칠 전 만났던 노인과 개를 발견한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옵니까? 당장 돌아가시오. 며칠 전에 그 냉소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대신 극도의 스트레스와 책임감에 짓눌린 자의 날카로운 신경질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런 밀러를 묵묵히 바라보며 말했다. 돕기 위해 왔소. 저 안에 아직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소. 그 말에 밀러는 코웃음을 쳤다. 더 돕겠다. 당신이 뭘로 이 늙은 개 한 마리로 지금 내 최고의 부대원들과 최첨단 장비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란 말이오. 당신 같은 아마추어가 끼어들면 구조 작업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밀러의 분노는 단순히 민간인이 위험구역에 들어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다. 최고의 시스템과 훈련을 자랑하던 그의 세계가 지금 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사령관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현장에서 그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나타난 민준과 백호의 존재는 그의 자존심에 불을 지핀 것과 같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실패를 조롱하기 위해 나타난 유령을 보는 듯했다. 여기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같은 민간인이 감상에 젖어 돌아다닐 곳이 아니란 말이오. 어서 돌아가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밀러가 단호하게 외쳤다. 그의 분노에는 기술적인 이유도 있었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견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바로 후각 오염이다.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는 아주 희미한 인간의 냄새를 포착해야 하는데 현장에 불필요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온갖 종류의 냄새가 뒤섞여 개의 후각을 마비시킨다. 구조대원들이 사용하는 소독약 냄새, 장비의 기름 냄새, 심지어는 그들의 땀과 공포의 냄새까지도 방해 요소가 된다. 밀러는 이 점을 지적하며 민준을 몰아붙였다. 당신과 당신 개의 냄새가 우리 군견들의 코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알기나 하시오. 당신의 선의가 오히려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민주는 밀러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슬픈 눈으로 흙더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마치 흙더미 너머 그 안에 갇힌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백호 역시 으르렁거리거나 짖지 않았다. 그저 흙냄새와 비냄새, 그리고 절망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듯 코를 킁킁거릴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이곳에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밀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 2명에게 턱짓으로 지시했다. 저 노인과 개를 당장 현장 밖으로 끌어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 군인들이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잠깐 그들을 멈춘 것은 기지사령관이었다. 그는 지휘 텐트에서 나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물었다. 당신이 박민준 선생이시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령관은 며칠 전 밀러로부터 이 지역의 전설적인 사냥꾼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는 그저 지역 유지와의 의례적인 만남 정도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그에게 민준의 등장은 어쩌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밀러의 만류하는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민준에게 물었다. 정말? 무언가를 느낄 수 있소. 내 딸, 아이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오. 바로 그 순간 본부 텐트의 무정이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 캡틴, 델타팀 보고합니다. 구조견 알파가 수색 중 발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불안정해 더 이상 진입이 힘듭니다. 반복합니다. K 야은팀의 추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밀러에게로 향했다. 그의 자랑이던 최고의 K9 유닛이 마침내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이 절망적인 소식은 과연 누구에게 기회가 될 것인가? 무정이에서 흘러나온 보고는 현장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밀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알파는 렉스 다음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에이스 군견이었다. 그런 알파마저 부상을 입고 수색을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K9 유닛의 지상 수색이 불가능해졌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사령관은 말없이 밀러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다시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당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소라고 말하고 있었다. 밀러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무너진 건물 잔해 쪽으로 다시 향했다. 그가 본 광경은 처참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와 뒤엉킨 철근, 그리고 비를 머금어 질척이는 흙더미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그의 자랑이던 점원 셰퍼드들은 진흙과 뾰족한 파편들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셰퍼드는 원래 목양견으로 넓은 초원에서 양떼를 몰기에 최적화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곱고 강인한 다리는 평지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는 데는 유리했지만 지금과 같이 발 디딜 곳 하나 마땅치 않은 불안정한 지형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되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날카로운 철근과 유리의 발바닥을 베었다. 훈련소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인공장애물 훈련은 이 거대한 자연의 재앙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렉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밀러의 가장 뛰어난 파트너이자 최고의 군견인 렉스는 주인의 명을 따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흙더미를 파헤치고 있었다. 하지만 녀석의 코는 이미 온갖 냄새에 마비된 상태였다. 쏟아지는 비는 생존자의 채취를 씻어내고 땅속 깊이 묻어버렸고 사방에서 풍겨오는 흙과 기름, 콘크리트 먼지 냄새가 후각을 교란했다. 렉스는 잠시 냄새를 맡는 듯 하다가도 이내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흔들며 엉뚱한 곳을 파헤치기 일쑤였다. 밀러는 렉스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정확했던 그의 파트너가 지금은 길 잃은 아이처럼 불안해하고 있었다. 밀러의 훈련 철학의 핵심은 완벽한 통제였다. 그는 개의 본능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직 훈련된 명령에만 기계적으로 반응하도록 가르쳤다. 감정이나 스스로의 판단은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불순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한 이 재난 현장에서 그의 통제 시스템은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었다. 오히려 스스로 판단하고 길을 찾는 본능적인 능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했다. 흥미롭게도 shepherd와 같은 브라키세팔릭 중두형 견종은 강력한 무는 힘을 위해 주둥이가 발달했지만 일부 사냥개와 같은 장두형 견종은 더 넓은 영역의 공기 중에서 냄새 입자를 채취하는 데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물론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었지만 밀러의 머릿속에 내가 믿어온 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작은 균열을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렉스가 무너진 기둥 사이를 지나가려 할 때 찾아왔다. 녀석이 발을 딛는 순간 위태롭게 걸쳐져 있던 콘크리트 더미가 미끄러지며 렉스의 다리를 덮칠 뻔했다. 간발의 차로 피했지만 놀란 렉스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녀석의 눈에는 생전 처음 보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훈련된 용맹함도 주인에 대한 복종심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무력했다. 렉스는 결국 밀러의 곁으로 돌아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가늘게 낑낑거렸다. 그것은 명백한 포기 선언이었다. 밀러는 차마 렉스를 꾸짖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흙투성이가 된 렉스의 등을 말없이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모든 자부심과 신념이 바로 이 순간 렉스의 저 겁에 질린 눈빛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고개를 든 그의 시야에 저 멀리 구조본부 근처에 서 있는 민준과 백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고요하게 서 있었다. 백호는 무너진 산 쪽을 향해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민주는 그런 백호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그 모습은 밀러에게 기묘한 인상을 주었다. 마치 노인과 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거대한 자연과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밀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의 모든 것이 실패한 지금 저 이해할 수 없는 노인과 개에게서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가능성의 빛을 보았다. 이성은 여전히 말도 안 돼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답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과연 그는 자신의 신념을 꺾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게 될까? 결국 밀러는 침묵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그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자 사령관은 민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선생, 뭐라도 좋으니 제발 제 딸을 찾아주십시오. 민준은 말없이 사령관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백호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백호야, 찾아보거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명령이 아닌 부탁에 가까운 음성이었다. 백호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훈련된 군견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녀석은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산책이라도 나선 것처럼 여유로운 걸음으로 현장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일부 군인들은 저 개가 지금 뭘 하는 건가 하며 수군거렸다. 백호는 궁연들처럼 흙더미 위를 직접 뛰어다니지 않았다. 대신 현장의 가장자리를 따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녀석은 계속해서 코를 공중으로 쳐들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맛보기라도 하는 듯 킁킁거렸다. 이것은 개의 공기 후각법으로 땅에 남은 냄새를 직접 맡는 추적과는 다른 방식이다.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냄새 입자를 포착해 그 근원지를 역추적하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개는 양쪽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냄새의 미세한 시간차와 농도 차이를 감지하여 냄새의 방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백호는 머리를 좌우로 미세하게 움직이며 마치 후각의 3D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는 듯 했다. 밀러는 그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의 궁견들은 주로 땅에 남은 냄새를 따라가는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공기 중의 냄새를 이용하는 방식은 주로 광활한 지역에서 실종자를 찾는 특수 목적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시골의 평범한 개가 저런 기술을 본능적으로 구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백호는 구조대원들이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는 무너진 건물 중심부를 그대로 지나쳤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과 장비의 냄새가 뒤섞여 오히려 생존자의 순수한 냄새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녀석의 발걸음은 점점 더 현장의 외곽,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언덕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산사태의 본류에서 살짝 비껴나 있어 비교적 피해가 덜한 곳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백획에 쏠렸다. 녀석은 언덕의 한 지점에 다다르자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뱅뱅 돌며 더욱 집중적으로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다른 곳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평범한 진흙탕일 뿐이었다. 첨단 장비를 동원한 수색에서도 아무런 신호가 잡히지 않은 곳이었다. 밀러는 속으로 역시 헛수고였나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흙더미 밑에 죽은 산짐승이라도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이 무의미한 쇼를 중단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며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백호가 행동을 개시했다. 녀석은 앞발로 땅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늘기 사방으로 튀고 녀석의 하얀 털은 순식간에 흙투성이가 되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필사적이고 확신에 차 있어서 아무도 감히 녀석을 말릴 수 없었다. 저 녀석이 쥐라도 쫓는 모양이군. 한 군인이 비웃듯 말했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의 눈은 백호가 파헤치는 그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믿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밀러와 사령관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곳입니다. 백호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밀러는 황당했다. 과학적 근거도 장비의 신호도 없는 곳을 단지 개 한 마리가 땅을 판다는 이유만으로 확신하다니 그는 이것이 늙은 사냥꾼의 망상이거나 혹은 절박한 상황이 만들어낸 집단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하에게 소리치려 했다. 저 노인과 개를 당장 끌어내라고. 하지만 그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백호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흙더미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녀석의 입에 물려있는 것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흙에 더럽혀진 작고 낡은 물건이었다. 과연 백호가 찾아낸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작은 발견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뒤바꾸게 될까? 백호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민준에게 다가와 입에 물고 있던 것을 그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진흙과 나뭇가지에 뒤엉켜 원래의 모습을 거의 잃어버린 작은 인형이었다. 헝겊으로 만들어진 군데군데 솜이 터져 나온 낡은 인형.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실망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결국 인형이었나? 밀러 역시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인형을 본 단 한 사람, 사령관의 아내는 달랐다. 그녀는 넋 나간 사람처럼 서 있다가 인형을 발견한 순간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사라, 저건 사라의 인형이에요.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달려와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인형은 사라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놀던 것으로 아이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였다. 특히 인형의 한쪽 눈은 단추가 떨어져 나가 그녀가 직접 다른 색깔의 실로 꿰매준 것이었다. 그녀가 진흙을 닦아내자 바로 그 서툰 바느질 자국이 드러났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라의 인형이었다. 아내의 울음소리에 사령관이 달려왔다. 인형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도 엄청난 충격과 희망이 교차했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재난 발생 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실종자의 명백한 흔적이자 생존의 신호였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낸 것은 수백만 달러짜리 첨단 장비나 엘리트 군견이 아니라 모두가 무시했던 늙은 진돗개 한 마리였다. 이 작은 발견은 현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던 구조대원들의 눈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호가 인형을 찾아낸 지점 주변으로 몰려들어 다시 수색 장비를 가동했다. 밀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개 렉스를 불러 백호가 인형을 찾은 곳의 냄새를 맡게 했다. 어쩌면 렉스가 더 구체적인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렉스는 그곳의 냄새를 몇 번 맡아보더니 이내 혼란스러운 듯 낑낑거리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인형에 묻어있던 사라의 냄새는 이미 비와 흙에 너무 많이 씻겨나가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것은 렉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백호가 해낸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결과일 뿐이었다. 사실 백호가 인형을 찾아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후각 원뿔 센트 코온의 현상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 덕분이었다. 땅 속에 묻힌 사람의 냄새는 한 지점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공기의 흐름을 타고 지표면으로 퍼져나오며 거대한 원뿔 형태의 영역을 만든다. 대부분의 개들은 냄새가 가장 강한 원뿔의 중심부를 찾으려 하지만 백호는 오히려 냄새가 가장 희미한 원뿔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의 흔적들을 종합하여 마치 여러 개의 점을 이어 삼각형의 꼭지점을 찾아내듯 냄새의 근원지를 정확하게 역산해낸 것이었다. 이것은 고도의 훈련으로도 가르치기 힘든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최상위 포식자의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은 다시 백회계로 향했다. 인형을 찾아낸 것은 거대한 성과였지만 그것이 곧바로 생존자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산사태에 휩쓸리면서 인형만 떨어져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다. 백호는 과연 다음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까? 녀석은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체력을 보충하더니 다시 코를 땅에 박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 녀석이 향하는 곳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방향과 전혀 달랐다. 녀석은 인형이 발견된 곳에서 더 깊은 산 쪽으로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이루고 있는 위험한 계곡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곳은 2차 붕괴 위험이 가장 높아 구조본부에서 절대적인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곳이었다.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저 미친 개가 이제는 모두를 죽음의 구덩이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 캡틴 밀러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눈앞에서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념의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 군인이었다. 그의 세계는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명확한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에게 K9 유닛은 단순한 부대가 아니라 과학적 훈련법의 승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는 독일에서 직접 공수해온 최고의 혈통을 가진 shepherd들을 첨단 생체의 데이터 분석과 심리 프로그램을 통해 완벽한 전투 병기로 키워냈다. 그는 개들의 심박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임무 수행 성공률까지 모든 것을 숫자로 관리했다. 그에게 개와 교감한다는 것은 기계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효율성을 위한 유지보수 활동일 뿐이었다. 하지만 박민준 노인은 달랐다. 그는 백호를 훈련시키지 않았다. 그는 백호와 함께 살아갈 뿐이었다. 밀러는 노인이 백호와 소통하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했다. 거기에는 날카로운 명령이나 강압적인 통제가 없었다. 그저 나지막한 속삭임,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깊은 눈 맞춤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백호는 그 어떤 궁연보다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완벽한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리 없는 대화였다. 일부 동물 행동학자들은 개와 주인 사이에 존재하는 생체 되먹임, 고리 바이오 피드백 룹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인의 심박수, 호흡, 심지어는 감정 상태까지도 목줄이나 공기를 통해 개에게 전달되어 개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밀러는 항상 냉철함과 통제력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내면에 들끓는 초조함과 스트레스는 분명 렉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반면 민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도 태산 같은 평온함을 유지했고 그 평온함은 그대로 백회에게 전달되어 녀석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만들어 주었다. 밀러는 자신의 훈련 방식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항상 렉스에게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강하게를 요구했다. 렉스는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렉스에게 괜찮으냐고, 무섭지 않으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렉스를 최고의 파트너라고 불렀지만 실은 가장 아끼는 장비처럼 대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그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는 곁에 앉아있는 렉스를 내려다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차에 지쳐버린 렉스는 저 멀리서 다시 수색을 시작하는 백호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경쟁심이나 질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호기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바로 그때 기지사령관이 밀러를 지나쳐 민준에게로 직접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공식적인 지휘 체계를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는 오직 딸을 찾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민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다. 선생님, 제발 제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선생님과 저 개만이 희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첨단 군사 조직의 최고 지휘관이 허름한 시골 노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것은 이성과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겸허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밀러에게는 이 장면이 결정타였다. 사령관이 자신을 건너뛰고 민준에게 직접 부탁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K9 유닛의 임무가 실패했으며 이제부터 이 비공식적인 팀에게 현장의 주도권을 넘긴다는 것을 의미했다. 굴욕감과 함께 기묘한 해방감이 그를 덮쳤다. 더 이상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는 이제 방관자가 되어 자신이 평생을 부정해온 방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흔들리는 신념은 이제 깨어지기 직전의 유리잔처럼 위태로워졌다. 과연 민준과 백호는 그 믿음에 부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비극으로 끝나게 될까?
밀러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군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사령관의 간절한 부탁을 뒤로하고 백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녀석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모두가 기피하는 그곳, 산사태로 인해 새로 생겨난 좁고 불안정한 협곡을 향하고 있었다. 구조팀의 지질 전문가는 이미 그곳에 대한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다. 산사태로 인해 약해진 지반이 추가적인 비로 인해 언제 다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말 그대로 죽음의 함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지진파 탐지기에도 그곳에서는 어떠한 생체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그곳에 생존자가 있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다. 안 돼! 그쪽은 위험해.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밀러 역시 인상을 찌푸리며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백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백호의 걸음걸이는 매우 독특했다. 진돗개 특유의 학보 하크니 가이트라고 불리는 보법으로 마치 말을 탄 기사처럼 앞다리와 뒷다리를 높이 들며 걷는 모습이었다. 이는 울퉁불퉁한 산악지형이나 무성한 숲을 헤쳐나가기 위해 진화한 것으로 불안정한 지면에서도 균형을 잡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백호는 이 학보를 이용해 다른 개들이라면 주저했을 위험한 비탈길을 마치 평지를 걷듯 우아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협곡의 입구에 다다른 백호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민준과 사람들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그 짖음은 불안이나 공포의 표현이 아니었다. 짧고 단호하며 강한 확신의 찬소리였다. 마치 여기입니다. 이 안에 있어요.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했다. 녀석은 사람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협곡 안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재차 짖었다. 그 행동에는 한치의 의심도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다. 현장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저 안은 텅 비어 있다고 보고가 끝난 곳이야. 저 개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틀림없어. 저길 따라 들어갔다가 우리까지 매몰되면 어떡하지? 구조대원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훈련 매뉴얼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지 말 것,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구역에 진입하지 말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었다. 지금 백호의 행동은 그 모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다. 밀러는 갈등했다. 그의 이성은 저 개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인형을 찾아냈던 백호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만에 하나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저 개가 맞다면 자신들의 첨단 장비가 놓친 무언가를 저 동물의 원초적인 본능이 감지해낸 것이라면 여기서 멈춘다면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그대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그것은 군인이자 구조 전문가인 그의 자존심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무정이를 꽉 쥐었다. 그의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이제 그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과학적 데이터와 안전 매뉴얼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름 모를 시골 노인과 개의 알 수 없는 본능의 모든 것을 걸 것인가? 민주는 그런 밀러의 고뇌를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협곡 입구로 다가가 백호의 곁에 섰다. 그는 협곡의 어두운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그 안에서는 바위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동반자인 백호를 믿었다. 백호가 저렇게까지 확신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등을 보인 채 백호와 함께 굳건히 서 있을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결정권은 현장 지휘관인 밀러에게 넘어갔다. 그의 결정에 여러 사람의 목숨이 그리고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지 모를 아이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밀러와 민준, 그리고 협곡 입구에 선 백획에 번갈아 꽂혔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흙더미 속 아이들의 생존 가능성은 매분 매초 줄어들고 있었다. 마침내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밀러와 현장의 구조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바위 같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압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여러분의 장비는 저 안이 비어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의 이성은 위험하다고 말하겠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자신의 옆에 선 백호를 가리켰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내 평생의 동반자인 백호는 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녀석은 기계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할 줄도 실수를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자신의 온 감각으로 느끼는 진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었다. 그것은 호소였다. 한평생을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온 노인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언이었다. 진돗개라는 종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첫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다. 그들은 때로 one man, dog one person, dog이라 불릴 정도로 한 주인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 그들의 충성심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주인의 감정과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유하는 깊은 유대감에서 비롯된다. 민준과 백호의 관계가 바로 그러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다. 민준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은 밀러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대위님, 나는 내 아들놈보다 이 녀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소.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읽습니다. 만약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나는 당신의 첨단 장비가 아니라 이 녀석의 코를 믿겠소. 그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치며 외쳤다.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만약 저 안에 아무도 없다면, 만약 이 녀석이 틀렸다면 모든 책임은 나 박민준이 지겠소. 하지만 만에 하나 저 안에 아이들이 울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망설이는 이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노인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성과 비이성의 대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가? 구조대원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들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밀러는 민준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노인의 눈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원칙을 중시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아버지. 그는 평생을 시스템의 일부로 살아왔다. 하지만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시스템이 놓치는 것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직관이나 동물의 본능이 채워주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인정하지 못했다. 지금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시스템의 일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뛰어넘는 결단을 내릴 것인가? 사령관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캡틴, 결정을 내리게. 어떤 결정이든 내가 책임지겠네. 그것은 사실상의 명령이었다. 사령관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이다. 그는 과학이 아니라 딸의 인형을 찾아준 저 신비한 개와
그 개를 목숨처럼 믿는 노인의 신념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밀러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결정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결정은 이들의 운명을 구원으로 이끌까? 아니면 파멸로 이끌까? 밀러는 무정의를 들어 올렸다. 모두가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다. 그가 어떤 명령을 내릴지, 협곡으로의 진입을 허가할지, 아니면 철수를 명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밀러는 무정의의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곁에 있던 렉스의 목줄을 풀었다. 딸깍 하는 금속성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공식적인 명령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모든 군인들은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임무 해제를 의미하는 동시에 자유행동을 허락한다는 암묵적인 신호였다. 그리고 그는 렉스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렉스는 잠시 주인을 쳐다보다가 이내 그의 의도를 이해했다는 듯 베코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맹수와도 같은 두 마리의 개가 마주섰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적대감도 없었다. 렉스는 베코의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서열을 확인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동물의 세계에서 그것은 당신을 인정한다 혹은 당신의 능력을 배우고 싶다는 의미를 가진 존중의 표시였다. 개의 사회에서 알파 개가 다른 개에게 먼저 복종에 가까운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렉스는 이 낯선 환경에서는 베코가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밀러는 그 모습을 지켜본 뒤 마침내 그의 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우리는 저 노인을 따른다. 우리의 임무는 저 분과 저 개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안전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것은 그의 군 생활 전체를 건 엄청난 도박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명예를 이름 모를 시골 노인과 개의 알 수 없는 본능에 맡기기로 결심한 것이다. 부대원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Yes, sir. 라고 외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로프와 조명, 비상용 산소통 등 협곡 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챙겼다. 민주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밀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것은 감사와 존중의 표시였다. 밀러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남자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떠한 편견이나 적대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생명을 구한다는 단 하나의 공동 목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낡은 지혜와 첨단 기술, 동양의 직관과 서양의 이성이 마침내 하나의 팀으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민준이 먼저 협곡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베코가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어둡고 축축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곧이어 밀러와 그의 정예 부대원 2명 그리고 렉스가 그들의 뒤를 따랐다. 협곡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비좁고 위험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흙벽과 위태롭게 걸려있는 바위들이 그들을 위협했다.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랜턴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밝고 소란스러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협곡으로 들어서는 그들의 등 뒤로 사령관과 남은 구조대원들은 초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라디오 통신조차 불확실한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친구인 개와 그 개를 믿는 인간들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 위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토사가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이 죽음의 협곡을 무사히 통과하여 희망을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곳이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 것인가? 어둠은 그들의 앞날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짙었다. 거시금 나가시실체 나섰다고 그랬는데 그럼 협곡 내부는 마치 다른 세상이었다. 외부의 빗소리와 사람들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오직 자신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흙소리, 그리고 머리 위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바위 구르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공기는 차고 습했으며 짙은 흙 냄새와 함께 스산한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밀러와 그의 부대원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지만 좁고 구불구불한 통로와 자욱한 먼지 때문에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다. 무정이에서는 계속해서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왔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 절대적인 어둠과 고립 속에서 진정한 길잡이는 백호였다. 녀석은 랜턴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마치 대낮처럼 자유롭게 움직였다. 개의 시력은 인간보다 뛰어나지 않지만 그들은 다른 감각으로 어둠을 본다. 특히 개의 수염, 즉 진동 모빔 리세는 단순한 털이 아니다. 그것은 공기의 미세한 흐름,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한 센서 역할을 한다. 백호는 이 수염을 이용해 벽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좁은 틈새를 부딪히지 않고 통과했으며 심지어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작은 흙, 부스러기가 만들어내는 공기의 파동까지 감지해냈다. 녀석은 위험한 지점을 지날 때마다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민주는 그런 백호의 신호를 완벽하게 해석하여 밀러의 팀에게 전달했다. 왼쪽으로 붙으시오. 저 위가 불안정하오. 잠시 멈추시오. 백호가 무언가를 살피고 있소. 밀러와 부대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백호의 경고가 있고 난 뒤에는 어김없이 그들이 피한 자리로 작은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몇 번 목격하고 나서는 완전히 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노인의 지시와 개의 본능에 자신들의 목숨을 온전히 맡긴 상태였다. 렉스 역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배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둠과 폐쇄된 공간에 대한 불안감을 보였지만 앞에서 침착하게 길을 이끄는 백호의 모습을 보며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렉스는 백호의 움직임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백호가 자세를 낮추면 그도 자세를 낮췄고 백호가 냄새를 맡기 위해 멈추면 그도 함께 멈춰서서 주변의 공기를 살폈다. 그것은 훈련된 군견이 야생의 스승에게 한 수 배우는 경이로운 장면이었다. 두 마리에게는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어둠을 함께 헤쳐나가는 든든한 동료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미로처럼 얽힌 통로를 따라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아마도 산사태 이전에 존재했던 오래된 배수로나 자연 동굴이 흙더미와 뒤섞여 형성된 기이한 공간인 듯했다. 얼마나 깊이 들어왔을까? 그들의 체력도 정신력도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 앞서가던 백호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거대한 바위와 흙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벽이었다. 랜턴 불빛으로 비춰본 결과 그곳은 완전히 막혀 있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젠장, 결국 여기까지인가? 부대원 중 한 명이 절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허탈감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곳까지 들어왔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밀러 역시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흙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의심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걔는 걔일 뿐인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착각이었단 말인가?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과 그 역시 상심이 클 것이라는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백획에 고정되어 있었다. 백호는 막다른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녀석은 꼬리를 뻣뻣하게 세운 채 벽에 코를 바싹 대고 킁킁거리더니 이내 귀를 벽에 가져다 대었다. 마치 벽 너머의 소리를 들으려는 듯한 기이한 행동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과연 백호는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일까? 이 막다른 길이 정말로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관문일까? 협곡의 깊은 침묵 속에서 모두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백호는 벽에 귀를 댄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고요한 호수 같았다. 셔꺼가라 늘석다다 뒤특다다가 난티에 식다가 생리로리용. 협곡 안의 모든 소리가 그 순간 멈춘 듯했다. 밀러와 부대원들은 자신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의 정적 속에서 개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마침내 백호는 벽에서 귀를 떼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하늘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의 짖음과는 달랐다. 왕! 하고 짧고 날카롭게. 그러나 온 힘을 다해 터져나오는 단 한 번의 외침이었다. 그 소리는 좁은 협곡 안을 가득 메우고 벽과 천장에 부딪혀 오랫동안 메아리쳤다. 일부 사냥개들은 사냥감을 발견했거나 자신의 위치를 주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특정한 주파수를 가진 신호용 짖음 시그널 박을 사용한다. 이 소리는 장애물을 뚫고 멀리까지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백호가 방금 내지른 소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녀석은 자신의 온 존재를 실어 벽 너머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다. 짖음이 잦아든 후 다시 끔찍한 침묵이 찾아왔다. 1초, 2초.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밀러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내기 위해 손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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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돌멩이 같은 것으로 벽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신호이자 구조를 요청하는 SOS 신호였다. 기적이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희미한 희망의 소리가 응답한 것이다. 소리가 들린다. 부대원 중 한 명이 흥분해서 외쳤다. 모두의 얼굴에 피로와 절망 대신 환한 빛이 떠올랐다. 밀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벽의 귀를 가져다 댔다.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노인의 얼굴에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길로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다. 지금부터 전원 구조 작업에 돌입한다. 밀러의 목소리가 협곡 안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장비와 맨손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벽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바위와 흙을 걷어내자 그 뒤는 산사태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와 뒤엉켜 있었다.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섣불리 큰 잔해를 건드렸다가는 전체 구조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호는 그 어떤 피로도 있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다. 민준도 심지어는 렉스와 백호도 구조 작업에 동참했다. 개들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흙을 파내고 작은 돌멩이들을 입으로 물어 날랐다. 인간과 동물, 첨단 부대와 시골 사냥꾼이 하나가 되어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작은 틈이 나타났다.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고 아이들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우리가 왔어요. 밀러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러자 틈 너머에서 작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살아있다. 그들은 정말로 살아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관문뿐이었다.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의 통로를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틈을 넓히기 위해 잔해를 치울수록 주변의 구조물 전체가 위태롭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천장에서 흙먼지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 과연 그들은 이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들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 기적의 지짐이 만들어낸 희망의 불씨는 과연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 모두 뒤로 물러서 내가 하겠다. 밀러가 소리쳤다. 그는 가장 위험한 작업을 자신이 맡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뒤에서 로프로 자신의 몸을 단단히 고정하라고 지시한 뒤 조심스럽게 틈을 넓히기 시작했다. 그의 오랜 경험과 훈련된 감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듯 구조물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핵심적인 잔해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마침내 아이 한 명이 겨우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확보되었다. 아이부터 내보내. 밀러의 지시에 따라 안쪽에 있던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아이가 먼저 틈으로 기어 나왔다. 흙투성이에 잔뜩 겁에 질린 모습이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부대원들은 아이를 받아 안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한 명, 또 한 명, 기적처럼 아이들이 차례차례 구조되었다. 그들은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기적적으로 삼각형의 공간을 만들어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령관의 딸, 사라였다. 아이는 말을 못하는 대신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사라가 무사히 밖으로 나오자마자 협곡 전체가 울리는 굉음과 함께 그들이 만들어낸 통로가 무너져 내렸다. 간발의 차이였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두가 그 안에 갇힐 뻔했다. 밀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성취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해낸 것이다. 구조된 아이들은 부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협곡 밖으로 나갔다. 사라 역시 한 군인의 품에 안겨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굴 입구를 거의 다 빠져나갈 무렵 사라는 갑자기 군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렸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어둠 속에 서 있는 백호를 향해 작은 손을 뻗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대신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자신들을 찾아준 것이 바로 저 하얀 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백호는 그런 사라를 보며 꼬리를 부드럽게 흔들어 주었다. 인간과 동물이 나누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더 깊은 교감의 순간이었다. 개와 인간의 눈 맞춤은 양쪽 모두에게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유대감을 강화시킨다는 과학적 사실이 바로 이 순간 기적처럼 증명되고 있었다. 밀러는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듯했다. 편견, 오만, 불신, 그 모든 감정들이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고 그 자리에는 경외심과 겸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민준에게로 다가갔다. 그들의 첫 만남처럼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비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을 씻어내는 정화의 비처럼 느껴졌다. 밀러는 민준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로는 이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군인으로서 상대에게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각 잡힌 동작으로 민준과 그 옆에 선 백호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그것은 단순히 민간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을 깨뜨리고 자신과 부하들, 그리고 아이들의 목숨을 구해준 위대한 영웅에 대한 한 군인의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민주는 그 경례를 묵묵히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편견은 깨어졌다. 미국인 장교는 마침내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혈통이나 데이터가 아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충성심과 지혜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모두가 협곡을 빠져나와 다시 구조본부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호와 눈물이었다. 사령관은 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모든 구조대원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 현장을 뒤흔드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구조 작업으로 인해 약해진 협곡 상부의 지반이 계속되는 비를 이기지 못하고 거대한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현장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몇몇 사람들의 머리 위로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차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흩어지는 그 순간, 백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에 처한 주인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캡틴 밀러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낙석을 향해 몸을 던집니다. 과연 백호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는 진돗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그들의 깨어진 편견은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저희 채널의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